미뤄왔던 부동산 PF 부실, 드디어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 같은데요. 최근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옥석을 구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총선 이후로 미뤄왔던 부동산 PF 부실, 올 초부터 계속 위험하다 이런 소리는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최근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PF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 규모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전체 규모는 한 230조 원 정도 규모고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옥석을 구분해서 좋은 데는 지원해주고 또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데는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런 질문 하세요. 아니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게 일종의 주택담보대출 아니냐. 그럼 뭐 내 것도 뭐 조정되는 거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죠. 예. 부동산 담보대출은 내가 부동산을 살 때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서 예.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사업 잘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돈 꿔줄게. 예. 보통 저희가 사업에 돈 되는 건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잘 될 사업에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완전히 좀 다른 거고요. 예. 이 부동산 PF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미국에서부터 나온 건데 시추할 때 네. 그러니까 저 밑에 기름이 있어. 그래서 돈 좀 투자해.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됐거든요. 그만큼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런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래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가 과거에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예. 2012년, 13년도에. 근데 그때는 1금융권이 대출을 많이 해줬고 건설사들이 보증을 해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너무 부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 부동산 PF 안 할 거야. 자연스럽게 1금융권에서 안 하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간 거죠. 그럼 이 시장 상황이나 투자 환경이 달라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나 금융사나 투자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에서 돈을 대고 건설사가 또 보증을 쓰고 시행사가 또 땅을 사고 이렇게 삼각편대라고 하는데 네. 금융사, 시행사, 건설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건설사와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들이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주택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같은 개인들은 피해를 안 볼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개인들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시장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이런 어떤 심리 같은 게 많이 예.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이런 불안한 뉴스들 뭐 어디가 망한다 이러면 심리가 위축돼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우려되는 측면이고요. 네. 부동산 PF가 잘 원활히 안 되고 네.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 야 건설사들이 이렇게 망하면 공급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또 3, 4년 후에 공급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되니까 사실 일반 시장 그리고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PF 중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처럼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 비주택이야 이런 소리가 많더라고요. 부동산 PF 비주택 문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예. 이런 가게 것들. 같은 그렇죠. 거는. 그다음에 물류센터, 네. 호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파트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비주택들은 한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수익형 부동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비주택들은
극단적인 레버리지 방식을 쓰는 건지 PF 대출로 굳이 자금 조달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부동산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내려면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부동산은 가장 취약한 게 복리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결국엔 캐피탈 게인,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대출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거죠. 네. 대출을 거의 7, 80% 해주니까.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빚내서. 그리고 일종의 사업 대출도 가능하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쉽게 말해서 막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그런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부실이 되면은 정말 크게 뇌관이 터져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 빚낸 거니까.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부동산 PF 대출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금만 내고 땅을 일단 확보를 합니다. 네. 계약을 하죠. 근데 예. 돈이 없어요, 시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대금부터 대출을 일으켜요. 이걸 바로 브릿지론이라고 해요. 네. 본 사업까지 갈 때 다리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대금을 대출받아서 땅을 다 확보합니다. 예. 근데 땅을 다 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착공이 되면 이제 본 PF가 돼요. 그래서 대출을 다른 데서 일금융권에서 일으켜서 브릿지론을 갚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네. 많이 나가고 예.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아니면 착공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비주택들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주택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도 못 받고 착공도 못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고금리의 이자만 내고 있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규모는 측정이 안 되지만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부동산 PF가 30조 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5, 60%는 부실날 수도 있다. 와. 그럼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제가 뭐 PF에 관여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 너무 우리가 나쁜 쪽으로 부실이 크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원래 하는 것이 PF 고. 원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사실은 시행사가 자본금이 탄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 2000%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사실 그렇게 안다 보니까 지급 보증이 들어가고 무리하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 변화가 좀 필요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규제를 안 했어요?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진작 제도가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 10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근본적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게 계속 미뤄졌고 그렇네. 사실 왜 그랬냐면 여기를 너무 규제하면 네. 그러면 아파트가 공급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막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저의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부동산은 언젠가 팔려. 아, 그렇죠. 괜찮아. 있죠. 가격은 계속 올라. 있죠. 불패야. 이런 게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 아파텔 이런 대단지 프로젝트들 한때는 다 각광받았던 어떤 투자처들인데요. 투자한 사람들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꽤 많이 이들도 뛰어들었는데 그럼 이들도 다 잘못 판단한 건가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지식산업센터 이런 예. 데거든요. 여기가 대출이 또 많이 돼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사실 매입하고 분양을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니까 최근에 공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만 688건이 야. 경매가 들어오는데 예. 이게 대출이 너무 많이 되다니까 자기 자본도 없고 그냥 뭐 못 갚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전세를 좀 받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대출 많은데 누가 전세를 들어가겠어요. 그렇네. 예, 대출이 70~80% 있는데 거기에 전세금을 누가 후순위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 임차인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예. 근데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많고 경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부실 사업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은 좀 만기도 연장해주고 예. 좀 부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눌러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조금 금리도 좀 내려가고 시장도 좋아지면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거의 못 버틸 순간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방안도 나오는 거고 정부에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본격화되고 그런 경매나 공매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또 다른 걱정이 요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개한 부동산 관련한 통계가 굉장히 오류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와 관련된 미분양 통계 역시도 이게 업자들이 신고한 걸 바탕으로 그 숫자를 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부실 현장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최근에 아파트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 네. 한 언론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정부 통계로는 1만 1,000가구 정도 됐는데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2만 9천 가구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준공 후니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건설사나 시행사면 미분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집계해봤더니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통계가 이게 믿을 만한 건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실이라든지 미분양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말씀하신 비주택은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통계로 안 잡히는 거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통계를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일종의 정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계 자료를 잘 내야겠다, 정확한 수치를 내야겠다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통계가 민간에서 해요. 그러니까 민간이 숫자 틀리면 사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망하죠, 본인들 망하죠. 손실이죠. 인센티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의 통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개방하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대규모 지식산업 단지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계속 텅텅 비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처리될까요? 어쨌든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내리면 충분히 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공실이 조금 있어도 가격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예. 공실이 계속 남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문제가 좀 커지면 이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사용자들이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그거를 매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먼저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수요자들이 그 부동산을 사게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현상들 때문에 PF 대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방향성 일단 사업성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PF의 사업장에 대해서 4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네. 여기까지 이제 구분하겠다. 그래서 구별한 다음에 정상 사업장이라고 네. 하면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 원활하게. 그리고 부실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경공매를 통해서 재구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라든지 금융회사, 건설사들의 어떤 책임을 중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하겠다. 이런 방향성입니다. 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연착륙인 것 같은데 구조조정은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부동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사업장별로 다 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서 조금 저는 문제점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평가는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지금 방식이 뭐냐면 부동산 PF를 해준, 쉽게 말해서 돈을 꿔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잘못했는데 이거 제대로 할 평가하겠습니까? 수가 없죠.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오히려 부실 사업장을 지원해 줘야 된다. 오히려. 네. 부실 사업장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니까 밑에 있는 부실 사업장을 좀 이렇게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지원해줘서
그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면 시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부실인지 아니면 정상화가 가능한 건지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또 뭐예요? 결국엔 분양성이에요. 분양성. 예, 이게 과연 분양이 잘 됐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뭐냐면 개인이나 가게가 사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겠죠. 사주면 그렇죠, 끝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줄 수 있는 게 충분한 수익성이 되냐, 혹은 뭐냐면 상품성이 되냐, 이거로 이제 기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구조조정이 강할수록 그 기준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의 문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6월부터면 경공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조조정이 될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사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 경공매 방식이라는 게 유의할 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부가 나서서 경공매를 할 때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이걸 매입해 주거나 아. 이러면 사실은 그럼 어떤 책임도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그게 제대로 처리가 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이거 잘 처리 안 되면 10년 내에 또 우리 경험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잘못해도 야 국가가 다 사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잘 그리고 좀 개혁적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는 다 완공하게 우리가 약간만 지원하면 분양될 것 같다라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고 분양까지 수월하게 이어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공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들이는 거. 그 다음 차선책으로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건 못 살리겠다. 그래서 이건 부실 덩어리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부실을 누군가 떠안아야 되는데 금융회사들에게 니들이 떠안어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금융회사들은 무슨 돈으로 이걸 떠안나 봤더니 뭐 충당금을 쌓아서 이걸 처리해라라고 하는데 충당금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종의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1,000만 원 꺼준 다음에 네. 상태 보니까 10%는 못 받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회계적 반영을 하는 게 충당금인데 그 충당금을 늘려서 예.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신디케이트론이라서 공동 대출도 한 5조 원 정도 늘리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걸 본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부동산 PF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나요? 아직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주체들 있잖아요. 예. 건설사나 시행사나 금융기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이 예. 이건 금융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정부의 방식 자체는 구별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시행사와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구별해요. 예. 그렇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행사를 퇴출시키면 건설사와 금융사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 같은 방향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을 같은 일체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구조조정을 가장 많이 하고 덜할 지역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지방 좀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대신 수도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외곽지라든가 이런 지역의 부동산 PF들은 미분양 아파트도 많아질 수 있고 수익형 부동산이 또 많았거든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을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 PF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지방에.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 보니까. 그리고 유휴토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PF가 또 지방에 유난히 많이 몰려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브랜드 아파트라든가 브랜드가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안전해 이런 심리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냥 안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지역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만약 지방에 이상한 곳에 대형 건설사가 짓는다. 네. 이건 좋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첫째가 지역이고 상품성이지. 야, 이거
어느 건설사, 맞아요. 어느 대형 건설사가 하는 거야. 네. 안심해. 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만 믿고 건설사 이름만 믿고 하시는 것도 위험하다. 자, 앞으로 이런 부동산 PF와 관련된 또 다른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상황을 예비하는 게 중요해요. 예. 회계적으로 반영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PF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충당금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부동산 PF가 엄청 잘 나가고 네. 대출도 잘 되고 돈을 각자 잘 벌 때는 막 성과금으로 몇십억씩 받아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부실나면 사실은 정부한테 기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게 주체들도 미리미리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적 반영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시행사들이 어쨌든 이 모든 채권인가 채무관계의 주체거든요. 그런데 시행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구조가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행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나 건설사가 돈을 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자본을 태우고 시작해라. 돈 태우고 네, 네. 그냥 돈만 꿔주려고 하지 말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자본이 좀 튼실하게 돼서 책임을.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전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 일종의 디벨로퍼들이 좀 잘 육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육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LH라든가 이렇게 예. 같이 도와주면서 기금이라든가 활용해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은 필수제잖아요. 예. 그래서 꾸준한 공급, 안정적인 공급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공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행사들을 좀 잘 육성하는 그런 방향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겠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PF 부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아. 집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나 뭐 무주택자분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이런 부동산 PF에 영향이 있으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2, 3년 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반대편에는 야 부동산 시장 봐. 누가 지금 집을 살 때야. 이런 심리적인 그런 얘기들 하고 반응들이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PF가 우리가 말하는 집값, 즉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제한적이라고 봐요. 별개로 본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막 부동산 PF가 심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별도로 움직인다, 네. 아파트는. 그래서 그걸 좀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게 앞서 금융회사가 다 연계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금융회사가 충당금 쌓아가지고 부실을 더 떠안게 되면 그냥 이런 부동산 PF 물건이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대출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오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신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또 대출 규제라든가 이게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우려사항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 여기가 금융기관은요 돈을 벌려고 해요. 예. 근데 이쪽에서 돈 못 벌고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 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래요? 그랬어요. 내년까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싸게 해드릴게요. 뭐 분양가보다 뭐 50% 60% 할인해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그러면 언젠간 다시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빠지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하는데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